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내일부터는 직원이 5명인 식당에서도 직원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업계에선 자영업자들이 입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Z세대, 그중에서도 대부분 20대인 G세대가 국내 소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갓 잡은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사우디에서 드디어 술을 판다는 소식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신수정 기자님이네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가 최종 무산됐다라는 소식 요즘 들려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옥신각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처벌 수준이 꽤 높은데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점과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을 둬서 엄청 엄격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도 받고요. 네, 사실 그동안 일터에서 무슨 큰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한다든가 경제적인 어떤 처벌은 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주가 직접 구속에 가까운 이런 징역형까지 부과한 적은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엄격한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 법 시행되고 있었지 않았나요? 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동네에 영세한 음식점이라든가 뭐 빵집일 수도 있고요. 이런 데도 전부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요. 음식점이나 서비스업도 해당이 됩니다.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이라면 모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군요. 네, 노동부가 추산한 걸 보면 83만 7천 개의 5인에서 49인 기업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걸로 보고요. 포함되는 종사자는 약 800만 명입니다. 네, 추산되는 기업 숫자랑 포함되고 있는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적용받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대재해라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요.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말합니다. 네. 이제 먼저 중대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를 말합니다.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네. 이제 중대 시민재해는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올 경우를 말하는데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중대 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민재해라는 개념까지 포함된 거라는 건 이번에 저도 설명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 주신 것들처럼 이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야 아무도 우리가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러한 쾌적한 그리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려면 이게 돈이 들거나 어떤 추가적인 설치를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민생경제 어려운데 소상공인 사업자들까지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냐를 살펴보려면 앞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건을 살펴보면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실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중대 사고가 빈번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업무 중 사망 사고를 당한 사람은 644명인데요. 이 중에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이 해당되는 숙박 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입니다. 예.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0.78%로 1%가 채 안 되죠. 지난해에는 9월까지 통계만 확인이 되는데 딱 1명이 숨져서 비중은 0.22%입니다. 아,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군요. 네, 음식점으로 한정을 해보면요.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인데요. 숨진 사람은 15명이고 이 중 14명이 음식점 밖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특히 오토바이 배달 도중 숨진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식당 안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혹은 바닥에 넘어져서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식당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식당 업주가 중대재해로 처벌받는 사고는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딱 보니까 생각보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전의 사건 사고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시민재해도 해당된다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질 수 있는 뭐 이런 통계라든가 상황이 있을까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용객이 식당 잘못으로 숨졌을 땐 중대 시민재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 부분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음식점은 전체 다중이용 시설의 2.4%에 불과해요. 네. 이 골목 식당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번에 중대재해법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는 뭐 마치 이제 소상공인들까지 적용하면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나 보다 했는데, 통계상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이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보건 관리 체계나 업무 절차 뭐 이런 용어 때문에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네. 뭐 쉽게 말해서 동네 빵집 사장님은 반죽기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인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거고요. 예.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뭐 튀김기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사용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걸 말합니다. 네. 안전관리사나 이런 분들을 따로 고용해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배치 기준은
산안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제조업이나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류 처리업, 폐기물 수집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5인에서 49인 이상의 83만 7천 곳 중에서 45만 명에 대해서 컨설팅과 교육,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전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취약기업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부의 지원 사업을 눈여겨보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 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지석 기자님, 네. 인터넷에서 저도 이런저런 거 살펴보다 보니까 네. 제가 잘 모르는 용어 2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더현서 찾는 MZ세대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더현서가 어딥니까? 누군가 했더니 전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 MZ 친구들이 여의도에 들어선 더현대서울을 줄여서 더현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작년에 개점 33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어요. 네. 뭐,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저도 집에서 네. 멀지 않은 백화점이라서 종종 가는 편입니다.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만 이 백화점이 다른 데와 좀 다른 게 뭔가 탁 트여 있는 느낌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일반 백화점 같진 않죠. 예, 그래서 눈에도 뭐 온갖 물건들이 잘 들어와서 그런지 연령대가 좀 어린 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 성과가 왜 의미가 있냐면 국내 백화점 중에 일단 최단 기간이고요. 이게 이른바 이제 에루샤, 그러니까 3대 명품이라고 하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매장 없이 이뤄낸 성과라서 더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한국 오는 외국인 MZ 세대들에게 성지처럼 여겨진대요. 네. 왜 그러나 봤더니 작년 한 해만 해도 BTS 시작으로 해서 뭐 르세라핌, 블랙핑크, 아이브, 있지 이런 친구들 관련해서 K-팝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진짜 성황리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내 점포 서열도 요즘에 크게 바뀌었대요. 원래는 이제 당연히 면세점이 압도적으로 매출 비중을 크게 차지했었는데 예. 요즘 3년간에는 더현서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크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이 더현서 때문에 네. IFC 바로 옆에 있는 큰 몰인데 네, 여기가 맞아요. 호재를 누렸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줄 서서 먹는 맛집 하나가 골목 상권을 살린 거죠. 아, 원래 뭐 아시겠지만 IFC몰이 여의도 진짜 터줏대감 같은 그렇죠. 건물이고 거의 직장인 겨냥했었거든요. 예. 근데 21년에 더현서가 개장하면서 여의도 상권으로 MZ 고객들이 유입이 되니까 매장을 싹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저트 매장도 늘어났고요. 수제버거도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음료 매장을 전면 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엄청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 여의도가 사실 과거에는 정치 중심지, 금융 중심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MZ 세대들의 성지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그러면 여의도 인근의 상권은 확 살았겠어요? 네, 여의도 사정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MZ 세대 잡으려고 혈안이 됐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강남이 버거 격전지라고 하잖아요. 예, 알죠. 네, SPC 그룹이 쉐이크쉑 들어온 이후에 작년에 이제 하나그룹이 파이브가이즈 가져왔고 그러면서 미국 3대 버거 브랜드 중에 이제 2개가 들어왔습니다. 예. 하나 남은 게 이제 인앤아웃인데 아. 요거 어디가 갖고 올까? 요즘에 이거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아. 뭐 그렇다고 해서 또 토종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진 않고 BHC나 맘스터치 같은 국내 브랜드들이 버거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강남을 주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MZ 고객을 겨냥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현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공을 하니까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도 많이 달라졌어요. 네. MZ 세대가 좋아하는 패션이나 맛집이나 라이프 브랜드 데려오려고 상품 기획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고요. 뭐 사례로 하나는 이제 아직도 몇 시간 줄을 선다는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저는 예.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국내 유통사 최초로 잠실 롯데월드몰점이 입점시키면서 엄청난 MZ 고객을 유입시켰다고 합니다. 네. 사실 MZ라고 하면 20대부터 사실 40대까지 전부 아우르는 맞아요. 용어다 네. 보니까 어찌 보면 소비 여력이 가장 집중될 수 있는 세대니까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항상 그 MZ 세대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지만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이에요. 예.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또 Y 세대라고 부르기도 했죠. 네. 그중에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이제 G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MZ세대 안에서도 라이프 스타일이 꽤나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비의 큰 축으로 그중에서도 G세대를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M하고 G를 구분해서 G세대로 어떻게든 같이 엮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G세대라고 하면 20대 초반 이 정도 생각하면 되죠. 네, 한 카드사 통계를 좀 보면 신용카드를 쓰는 20살에서 24살 이 고객들의 지출이 온라인 쇼핑과 병원 그리고 백화점에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옷, 신발 같은 거 사고 백화점에서는 명품 사고 그리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아니면 애완동물 데려가는 병원 이런 곳에서 서비스를 많이 즐겼다는 거죠. 예. 이런 2세대의 소비가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또 있었는데요. 1996년생이 20살이 된 2017년 이때가 한국 가계 소비가 그래프상 추세선을 웃돌기 시작한 시점과 딱 맞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소비의 비율을 봐도 사실은 최근에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 짙었거든요. 예. 근데 2017년부터 하락 추세가 주춤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계 소비가 확실히 늘었다는 겁니다. 국내 내수 살리려면 이 네. G세대들의 소비가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특히 가까이 좀 보면 2019년과 2022년의 세대별 소비 지출 변화를 좀 볼게요. 예. 이때 50대 이상은 소비 지출이 딱 1% 늘었거든요. 예. 근데 3, 40대는 또 7% 정도 늘었고요. 근데 이 기간에 20대는 50%나 늘었습니다. 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이 태어났던 시기부터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기 전까지의 약 10년간 이 기간에만 태어난 인구가 우상향 곡선. 이때만 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로 치면 26세부터 한 35세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준다는 얘기가 있지만 20, 30대 인구는 증가하면서 후기 밀레니얼과 G세대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진짜 G세대가 우리나라 소비를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 친구들 돈이 어디서 난 건가요? 그죠? 자산이 늘었어요. 예, 오. 이것도 통계청 자료인데요. 예. 작년에 전 세대 가구 중에서 20대 가구의 자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니 20대가 자산 증가폭이 가장 네. 컸다? 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부동산 하는 나이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럼 혹시 주식이나 코인으로 이렇게 돈 번 겁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배경은 일단 20대의 자산이 부동산에 노출된 비중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6%예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3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쏠림이 이렇게 뚜렷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입의 부담을 짊어지기엔 아직 어린 친구들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 3, 40대 같은 경우는 소위 영끌해가지고 집 샀다가 지금 된소리를 맡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러면 이런 효과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또 이게 상대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작년에 20대 가구의 저축액이 전년 대비 30%나 늘었습니다. 소비도 많이 하고 저축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와. 말씀처럼 자산을 현금 같은 유동성으로 확보를 하고 있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불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전 세대의 부채 비율이 다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빚이 늘었는데 20대만 유일하게 부채 비율이 줄었습니다. 빚도 줄였어요. 와. 그러니까 구매력이 늘어난 게 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대가 저축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했다니까 제가 벌써 이런 표현을 쓸 나이가 된 거가 좀 섭섭하긴 하지만 참 대견하다 이런 똑똑하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약간 나이대를 올려서 M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여기는 좀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35세 이하 미혼 밀레니얼 세대들은 가장 왕성한 소비와 투자를 한 반면 또 부동산 자산 노출도가 큰 30대 중후반의 전기 밀레니얼 가구들은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 하락의 가장 큰 피해자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0대 가구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50%가 넘어요. 근데 20대는 30%
20%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30대 가구의 부동산 자산이 뭐 보통 20% 안팎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금리 오르고 하다 보니까 비소비 지출이 늘었겠죠. 그런 결과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우리나라 경제의 딜레마예요. 네. 30대 이상의 소비가 살려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 받쳐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더현서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이제 앞으로 매출 이런 곳과 비슷하게 매출 많이 올리려면 MZ 세대들의 가계 지출 여기에 관심 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유통업계의 트렌드만 봐도 확실히 MZ 세대가 소비의 중심축인 건 맞아요. 게다가 이제 올해 뭐 기준금리 내린다 이런 전망 많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가계의 이자 비용이 줄 테니까 코로나 이후에 낮아졌던 가계 소비 성향도 좀 살아날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커지면 당연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 진작도 당분간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분 좋게 끝낼 수가 없는 게 우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저녁 오프닝을 이제 같이 했던 신수정 기자님께서 오늘까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고요. 집에 큰 경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MBC 라디오에서 활자가 아닌 목소리와 영상으로 만나 뵐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기회로 찾아뵙고요. 송경재와 청취자분들도 올해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덕분에 이제 해외 곳곳 얘기 들으면서 네. 참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오늘이 결정탄 것 같아요. 원래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 네.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둔다. 뭐 네. 선입견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술을 금기시하는 나라 네, 이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70년 만에 공식적으로 주류 판매점을 오픈했다. 이야, 네. 바뀌었네요 또. 이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도 못했던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가장 불편한 게 이제 음식. 네. 음식도 뭐 돼지고기 안 되고 그러니까 음식과 술입니다. 네. 근데 이 술 판매와 소지 모두가 다 전면 금지됐던 이곳에 조만간 주류 판매점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앉아서 마시는 그런 술집은 아니고요. 이제 주류를 구매만 해오는 판매점입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마실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잘 가려서 해야지. 그렇다고 이게 허용이 됐다고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또 안 되겠죠?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마시면 그건 안 되나 보죠. 안 아직? 되죠. 네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고 특정 조건이 되는 사람들, 네. 바로 비이슬람 국가에서 온 그 사우디 주재의 외교관들만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뭐 외교관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전에 인증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네. 그 주류 판매점에 가길 희망하는 외교관들은 사우디 외무부에 저 오늘 가서 술 좀 사오려고 합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외무부가 부여한 그 통관 코드가 있는데 그걸 받아서 모바일 뭐 외교 앱 뭐 이런 거에 들어가서 사전 등록을 하고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들어갈 때도요. 복장 매우 단정해야 되고요. 뭐 짧은 옷 뭐 이렇게 예, 노출이 예. 된 옷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본인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뭐 기사 이런 절대 못 쓰고요. 네. 본인만 출입할 수 있고 들어가서 야 여기 신기하다 하고 사진 찍으면 안 되고요. 그것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오. 휴대폰도 어딘가에 이렇게 넣어놔야 한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이 월별로 구매가 가능한 제한이 있어요. 얼마나 되나 봤더니 1인당 한 달에 240포인트씩을 준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1리터 기준으로 양주는 6포인트, 와인은 3포인트, 맥주는 1포인트인데 이렇게 들으면 뭐요? 다 술고래요? 너무 넉넉하게 준 거 아니요? 1인당 한 달에 그러면 한 40병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구매해서 혼자만 마시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행사 때 쓰고 하니까. 맞아요. 예. 뭐 되게 대사관의 뭐 큰 행사, 뭐 소규모 손님 초대했을 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넘치는 허용 범위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제한이 많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엄청난 댐이 드디어 일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네. 그런데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랍 국가들 대부분이 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입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주변 아랍 국가 중에서 무슬림이지만 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나라가 있죠. 뭐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뭐 바레인 네. 뭐 이런 국가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허가받은 주점, 뭐 클럽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음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소지도 안 되고 마시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이제 자국민뿐만 아니라 무슬림이 아닌 외국인들도 그게 걸리면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엄격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52년부터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1년 전, 그로부터 1년 전인 1951년에 압둘 아지즈 국왕의 아들 중 한 명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네, 취해가지고 영국 외교관을 총으로 사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에게 술을 따르지 않아서 아이고. 너무 무례해서 내가 쐈어 네. 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주류 금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이런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는 있는데 일반 사람들 이제 현지에 갔다 오신 분들 뭐 사우디에 있는 친구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몰래 일반인들도 마시기도 하고 뭐 몰래 하는 건 모든 나라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인 친구가 예. 있어서 물어보면 이제 평일에는 잘 참고 있다가 주말에 이제 바레인으로 이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클럽에서 이제 신나게 놀고 마시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하곤 맞아요. 합니다. 주류 뭐 암시장도 있다고 하고 불법 영업소도 있고 하물며 이제 집에서 술을 담궈 먹는 사람들도 네,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이제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우디에서는요. 그 맛술 있죠? 음식에 좀 아, 예. 잡내 잡고 그런 맛술 못 씁니다. 알코올이 들어갔으니까. 예. 그래서 뭐 파스타 같은 거 할 때 화이트 와인으로 뭐 향을 올려요. 뭐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 국적 항공사는 이제 국제선이어도 기내에서 술을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국적 항공사도 사우디 영공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주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한간에는 가장 최근에 그 사우디가 새로 설립한 국영 항공사가 있어요. 리야드 에어라고 하는데, 야, 이 리야드 에어는 이제 조금 최신에 가장 생긴 거니까, 그리고 관광 산업을 타겟으로 하니까 술을 서비스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영진들한테 기자들이 술 서비스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게 회피 질문 1위예요. 네, 회피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우디 내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옥신각신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엄격하게 유지해 왔던 술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을 갑자기 이제 허물게 된 그런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예상보다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번 게 약간 간보기 정도고 예.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주변에서 친하게 지낸 사우디 분들이 좀 잘 노는 분들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년 전쯤부터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그 비전 2030 그 일환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의 허브로 만들겠다 하면서 추진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수도인 리야드를 어떤 중동의 경제 중심지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옆 나라에 있는 UAE, 뭐 두바이에 모여 있는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들을 다 리야드로 뺏어 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한 시도를 또 했었고 제다라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 그러면서 또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조금 상대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그 UAE의 두바이를 따라잡으려면
보수적인 제도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글로벌 기업들도 오고 그러면 사람도 살고 관광객도 오고 할 테니까 점차 그런 규제들이 좀 슬슬 풀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그 포문을 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빈살만 왕세자가 그 비석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 다각화 계획의 이번 게 일부다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70년 넘게 주류 금지법이 지속되어 오면서 얼마나 그 비공식적인 거래 방법이 많았겠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번에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적인 허용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류 공급에 더 큰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사우디 입장에서는 큰 용단을 내린 거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야, 이것도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이제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 네. 전 세계가 AI를 우려하는 현상들 여기서 저기서 나오곤 있는데요. 이제는 이게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고 그 중심에 지금 미국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AI를 통해서 악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 기술이잖아요. 그게 얼굴 뭐 바꾸고 그런 거죠? 맞아요. 이미지, 뭐 영상, 목소리, 그러니까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합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실제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예. 않는데 화면에서는 네. 어예진 소장이 박정호 바보 멍청이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영상을 만들어서 네. 막 유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또 우리 PD님이 그 PD님 목소리랑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네. 어떤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예진 소장님 이번 주까지만 나오시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일들 생길 수 있죠. 네,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기분 상하게 만들려고 누가 장난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PD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 그렇죠. 네, 밖에서도 아니라고 적고 X 표시를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딥페이크로 만들어지는 피해의 네. 뭐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기술이 올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선거에 악용이 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생성형 AI로 합성한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민주당 간부의 실제 번호로 2만 명, 미국 전역에 2만 명에게 전화가 걸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예. 30초 분량의 녹음이 된 음성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보세요 하면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그 로보콜이라고 하는데 그 민주당원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투표하지 마세요. 이번에 투표하는 거는 트럼프 당선을 돕는 일입니다. 네. 표를 아껴뒀다가 11월에 쓰세요라는 내용,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전합니다. 근데 저도 궁금해서 그 내용을 직접 들어봤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은 목소리에 굉장히 자주 쓰는 말투까지. 네, 말투까지 좀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뒤로 갈수록 너무 정박의 얘기를 해요. 네. 약간 그런 자연스러움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들이 선거철에 이런 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오잖아요. 네. 오기 때문에 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받은 전화라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사례는 결국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졌나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런 음성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도구들이요. 뭐 예. 사진이나 비디오와 달리 대부분 원본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신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일의 경우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경우에는 당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투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그 11월에 있을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첫 번째 예비 선거예요. 네. 여기서 나온 결과가 앞으로 있을 그 나머지 주의 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투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나와서 그 민주주의의 판단을 이렇게 흐리게 만드는 게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조금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쵸. 이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음성 만들어서 뭐 반대로 오히려 누구 찍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더 찍고 싶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 여부가 밝혀진 게 한참 선거 치르고 난 뒤면 이걸 그때 와서 선거를 물을 수도 없고 그쵸. 야 이게 큰일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뭐 규제 이런 건 없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번 달 29일부터 그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가 됩니다. 예.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뭐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딥페이크 규제 법안이 제정이 됐고 올해는 13개 주에서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요거는 아직 통과되지 못했어요. 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사실은 여러 단계에서 규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규제는 기술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죠. 그 가장 우선적으로 그 딥페이크를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잘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오픈 AI의 경우에는 챗 GPT나 생성형 AI인 달리를 뭐 선거 운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내놨어요. 근데 뭐 다른 업체 차원에서는 뭐 워터마크를 넣는다. 뭐 아니면은 사용자들이 이제 딥페이크를 만들 때 허용되지 않은 목소리는 사용할 수 없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예. 사실 개별 각각의 서로 다른 규제들을 넣으면 그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통신 플랫폼 같은 거. 그게 콘텐츠를 그 배포하는 단계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일일이 콘텐츠를 확인하고 이게 딥페이크니까 유포 금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법적 의무도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좀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찾았는데 그 사이버 보안 회사들 있죠. 네. 바이러스 검사하듯이 그 탐지 기술을 활용한 도구를 내놓고 있어서 좀 관심이 갔어요. 그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메가피 있죠? 그 메가피의 경우에는 그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패턴, 뭐 주파수 이런 거를 분석해서 좀 이상한데? 좀 어색한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도구를 이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90% 정도 뭐 적중을 했다, 효과가 있었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언젠가 전 세계에서 이 AI 기술이 악용돼서 선거 결과 뒤집어졌다, 이거나 절대 수용 못한다 하면서 큰 사단 한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의해야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인도 소식이네요. 네. 인도에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행사가 있었다고요? 무슨 행사입니까? 바로 그 힌두교의 라마라는 신을 모시는 사원을 새로 지어서 개관하는 개관식이 있었어요. 근데 힌두교인들에게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였는데 인도 중앙정부가 이날 국민들에게 반차를 내라. 오전에 반을 휴일로 그냥 하라고 권고하기도 하고 예. 그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예 공휴일을 선포한 곳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주식시장도 쉬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현지 신문들을 보면 언론사들 그 일면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 행사를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이 바로 모디 총리였어요. 예. 근데 사실 좀 이게 종교 행사로 넘기기에는 그 이번 사원 건립 기념 행사가 인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서 네. 지금 주요 외신들도 굉장히 연일 잇따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외신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모두 다 이제 모디 총리의 연임 그리고 모디 총리가 지향하는 힌두 국가주의를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디 총리의 정치적 기반들 중에 아주 두둑한 기반이 힌두교 어떻게 보면 그 종교를 믿는 네. 이분들인 것 같아서 맞아요. 이렇게 행사를 더욱더 북돋아 준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힌두교인들에게 저 많이 뽑아주세요. 이 어떻게 보면
캠페인이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인도가 현재 힌두교인들 비중이 전체 인구의 80% 정도 되거든요. 이슬람교가 한 14% 되고 뭐 나머지가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모디 총리도 그 힌두교 신자고 네. 그리고 그가 속한 그 BJP도 힌두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입니다. 그 14억 명 중에 80%면 11억 명이 넘어요. 네. 오는 4월에 우리와 같은 그 록사바라는 총선이 있는데 힌두교인들의 이 80%의 마음만 확실히 잡는다면 그렇네. 이거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사무위원님은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 지어진 그 사원이 제가 아까 라마라는 신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라마 또는 람이라고 하는데 네. 이 라마라는 신은 힌두교 여러 신들 중에서 인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존재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이상적인 군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리더, 아버지, 남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일 사원을 방문한 그 힌두교인들 인터뷰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의 수건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원이 세워진 곳이 아요디아라는 지역인데 네. 이 지역이 라마 신의 탄생지여서 이 성지로서의 의미도 힌두교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성지에 모디 총리가 나서서 거기에 사원을 짓고 그 개관식까지 주도를 했다? 이거는 이제 힌두교인들에게는 모디 총리 최고. 우리의 수건인 그 라마 사원을 건립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인식을 주기에 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행사에 여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에서는 참여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종교와 국가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오히려 좀 의구심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선거 치르면 여당은 오히려 야당 유권자를 꼬시기 위해서 야당 성향의 인사라든가 정책을 더 많이 입안하고 야당도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집토끼 말고 산토끼를 잡아오려고 여당 성향의 뭔가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데 모디 총리는 누가 뭐래도 힌두의 수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 네. 오히려 더더욱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려면 이슬람도 조금 어루만져 주고 기독교도 어루만져 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힌두 중심으로 하면 다른 종교에서 갈등이 더 불거질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특히나 이번에 그 람사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사실 큰 상처예요. 네. 왜냐하면 이 람사원이 세워진 지역이 아까 제가 아요디아라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사실 인도판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도 여기 뭐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오. 이제 힌두교 입장에서는 아요디아는 그 라마 신이 탄생했다고 믿는 성지고 이슬람교 무슬림 입장에서는 그 라마 사원이 세워진 그 터는 400년 넘게 원래 모스크가 있었던 곳이에요. 네, 1992년까지 그 자리에 무굴 제국 때 지어진 모스크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힌두교인들 수십만 명이 어느 한날에 몰려와가지고 한 5시간 만에 막 도끼 들고 다 건물을 파괴를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꽤 오랫동안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 그런 테러, 유혈 사태, 복수, 서로 간에 계속 복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힌두인들은 근데 이 이슬람 사원을 부순 이유가 그 모스크가 세워지기 전에 더 그 이전에 원래 거기에 라마 사원이 있었어. 예. 있었는데 16세기 무굴 제국을 세운 바브리 황제가 인도를 정복하면서 이제 이슬람에는 신상 숭배를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라마 사원을 파괴한 거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스크를 세운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라마 사원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라마 사원이 있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지난 2019년에 인도 대법원이 이제 당시에 우르르 가가지고 모스크를 파괴한 거, 네. 그거는 힌두인들이 잘못했다. 네. 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요디아 사원의 부지는 힌두교 것이 맞아.
힌두교에 넘겨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 이 라마 사원 건립의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힌두교인들의 수건인 라마 사원을 드디어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가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외치는데 그게 결국 힌두교와 무슬림 사이의 오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거야. 우리의 목표인 힌두 국가주의로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셀프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치라는 게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봐는 어떻게 보면 정치 문외한인 제 입장은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의 득표를 더 공고히 하는 주판만 튕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조금 허탈하기도 하네요. 오늘도 인도, 사우디, AI 정말 신기반기한 얘기만 잔뜩 해주셔서 늘 전 세계 돌아가는 소식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소라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 종교를 대표하는 국가들 소식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